야, 됐다. 내가 낼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낸다니까. 여보, 왜 그렇게 굳어 있었어요? 집에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고 매달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병원비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은 노후에 대출 하나 없는 7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현금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고생은 끝났다. 남은 인생은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살면 되겠다. 자식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남들 눈치 볼 일도 없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 넘게 감자탕집을 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뼈를 삶고 뜨거운 국물 냄새 속에서 허리와 무릎을 갈아 넣으며 살았던 제 인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줄 알았습니다. 광명에 대출 없는 내 집이 있고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현금 2억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적어도 노후 준비만큼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거창한 사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돈 6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지난달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부부와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계산을 하더니 웃으며 제 등을 툭 쳤습니다. 제피라, 밥은 내가 냈으니까 커피는 네가 시원하게 한 잔 사라. 그 말에 저도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전망 좋은 카페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커피 4잔에 조각 케이크 2개를 시켰을 뿐인데 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6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내밀었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손가락은 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5초였는지 10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을 친구가 눈치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당기듯 밀어내고 자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야, 됐다. 내가 낼게. 너 요즘 힘들면 넣어도. 그 말이 카페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낸다니까. 하지만 이미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더 비참했습니다. 광명 7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통장에 2억 원이나 있었다던 사람이 6만 원 커피값 앞에서 손이 떨린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 한미숙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왜 그렇게 굳어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다 민망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6만 원이 단순한 커피값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게 6만 원은 우리 부부의 노후 수명을 며칠씩 깎아먹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에 있는 2억 원은 여유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적자를 메꾸며 내가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마지막 모래시계였습니다. 그 모래시계에서 6만 원어치 모래가 더 빠져나가는 것을 제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은 합쳐서 13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광명에 집이 있고 현금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가입자로 바뀐 건강보험료가 매달 32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35만 원, 재산세와 보험료, 통신비와 최소식비까지 더하면 아무리 아껴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부족했습니다. 통장에 2억 원이 있다고 해서 부자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매달 생기는 구멍을 막는 모래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숫자만 봅니다. 7억 아파트, 현금 2억. 그 숫자만 보고 저를 여유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6만 원 커피값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불안한 노인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오재필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감자탕집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고 힘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돼지 등뼈를 씻고 시래기를 다듬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들여오는 일을 했습니다. 감자탕 솥앞에 서 있으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뚝배기를 싹 비우고 나가며 맛있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져야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내 미숙과 결혼한 뒤 우리는 둘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돼지 등뼈를 고르고 아침 8시부터 육수를 끓였습니다.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술 손님까지 받으면 밤 12시가 넘어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홀을 보고 저는 주방을 맡았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날이면 서로 말 한마디 나눌 틈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발목이 퉁퉁 부어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을 때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야 했고 언젠가 광명에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탕 솥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솥 하나가 20kg이 넘었습니다. 국물이 가득 차면 더 무거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들고 옮기다 보니 제 허리와 무릎은 진작 망가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재필 씨, 이제 그만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성민이 장가 보내고 지연이도 자리 잡고 우리 광명집 대출만 다 갚으면 그때 쉬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대출 없는 내 집, 자식들 독립, 현금 조금. 그 세 가지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광명 아파트를 샀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드디어 올라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보러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거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멀리 도로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광명은 앞으로 더 오릅니다.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는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었습니다. 평생 감자탕 냄새 속에서 살았는데 아내에게는 번듯한 집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출을 끌어안고 집을 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재필이 성공했네. 광명에 집까지 샀다며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그 집은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훗날 제 목을 조르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였습니다. 하필이면 집을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감자탕집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꽉 차던 홀은 텅 비었고 저녁 술 손님은 사라졌습니다. 배달을 해보려고 했지만 평생 손님 얼굴 보며 장사하던 저희 부부에게 배달앱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주문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리뷰 하나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 나갔고 재료값은 오르고 직원 월급도 줘야 했습니다. 버티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손님들이 다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출도 받았습니다. 사업자 대출 3천만 원. 그때는 그 돈이
구명줄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장사만 다시 살아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제 몸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내 손가락 마디는 휘어졌고 저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가게 바닥을 닦던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필 씨,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장사를 그만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20년 인생을 닫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더 버티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을 접기로 했습니다. 폐업하던 날 손때 묻은 테이블과 뚝배기, 냉장고와 주방 기구들을 중고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업자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이런 건 값이 잘 안 나가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요. 제 청춘과 땀이 밴 기구들이 몇십만 원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단골 한 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자탕 참 맛있었는데 아쉽네요. 그 따뜻한 말조차 제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둘이 텅 빈 가게에 앉아 남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폐업 뒤에는 돈 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보증금과 기계값, 남은 적금과 쌈짓돈을 긁어모아 사업자 대출을 갚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를 없애면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며 냉정하게 독촉했습니다. 저는 빚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빚 무서운 줄 알고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것은 광명 아파트와 현금이 억 원이었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남들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집도 있고 현금도 2억이면 노후 걱정 없겠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닫는 순간 수입은 끊겼습니다. 매출 전표 대신 고지서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통장에 찍힌 2억 원은 자산이 아니라 남은 수명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오히려 마음이 들떴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무거운 솥을 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대출도 없고 현금도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도 이제 좀 누리며 살자.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 오늘 점심은 내가 낼게. 비싼 거 시켜. 그렇게 20만 원 넘는 식사비를 긁으면서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아직 실감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나가는 돈은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금세 공포가 됩니다. 가게를 접은 지 2달쯤 됐을 때 첫 번째 관리비, 고지서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42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둘이 사는데 무슨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식당 할 때는 식당에서 밥 먹고 씻고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전기세도 수도세도 당연히 늘죠. 그 말에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에도 돈이 든다는 사실을 그때야 실감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야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했습니다. 물가도 올랐고 식재료 값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지출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돈 나갈 곳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 관리비 35만 원에서 40만 원, 건강보험료 예상 30만 원 이상, 통신비와 보험료, 식비와 경조사비, 아무리 줄여도 한 달에 2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 넘는 적자가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1년이면 500만 원, 10년이면 1억 5천만 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현금이 여건은 빠르게 줄어들 운명이었습니다.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자요? 저는 급히 계산기를 숨겼습니다. 가장으로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기대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재필 씨, 65세 넘었으니까 기초연금 신청해봐. 부부면 꽤 나올 거야. 그 돈이면 관리비라도 낼 수 있잖아. 저도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에 기초연금이 더해지면 현금 2억 원을 조금 덜 건드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20년 동안 세금 내며 성실하게 장사했으니 이제 국가가 조금은 도와주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창구에 앉은 지 5분 만에 기대는 깨졌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두 분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저희 이제 수입도 없습니다.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광명아파트 가액이 있고 금융자산 2억 원이 있어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합니다. 집과 현금이 모두 반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지. 돈이 나오는 집이 아니잖아요. 통장에 있는 돈도 우리가 평생 일해서 남긴 마지막 생활비인데 그게 있다고 연금을 안 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직원이 무슨 죄예요? 법이 그렇다는데 저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국가는 저를 부자라고 봤습니다. 광명에 집이 있고 현금 2억 원이 있으니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부자라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기분일까요? 그때부터 광명 아파트는 자랑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팔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고 팔면 살 곳이 사라지는 집. 그 집 때문에 기초연금은 못 받고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고 자식과 친구들은 나를 여유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그 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왔을 때는 더 막막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입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줄지 않았습니다. 집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못 받고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는 상황.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 가격을 깎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보다 마음 편해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매달 기초연금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7억짜리 집주인이지만 속으로는 매달 적자에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문제도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오성민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딸 오지연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 전세 보증금 일부. 그래도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명집을 사고 현금이 1억 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자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광명 집값도 올랐다면서요. 역시 아버지가 잘 사셨어요. 저는 무심한 척 했습니다. 오르면 뭐하냐. 팔 것도 아닌데. 그러자 아들이 슬그머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현금도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요즘 대출이자가 너무 힘듭니다.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칭찬처럼 시작한 말 뒤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주 돌잔치를 준비한다며 집에 왔습니다.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크게 안 하려고요. 그냥 가족끼리 밥만 먹으려고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반지 한돈 정도는 해주겠지. 저는 그 기대를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금값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돈에 1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말을 듣고 심장이 조였습니다. 손주에게 돌반지 하나 못 해주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면 한 달 적자가 더 커집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제 자신도 싫었습니다. 아내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들이 힘들다는데 우리가 조금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뭘로 도와줘? 우리도 매달 적자인데.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늙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다 컸어도 결혼을 했어도 직장을 다녀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흔들림이 치명적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젊을 때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잠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너무 겁먹고만 살지 말자. 통장에 2억 원이나 있는데 맨날 콩나물값만 계산하고 살면 뭐해? 조금은 쓰고 살자. 사실 저는 제 불안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밝은색 코트도 하나 사주고 주말에는 한정식 집에도 갔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따끔했지만 아내가 웃는 얼굴을 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감자탕집 하느라 20년 동안 제대로 비행기도 못 타봤으니 이번 한 번쯤은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자식들도 불러 갈빗집에서 밥을 먹이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줬습니다. 그때는 다시 성공한 가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 쓰는 일은 정말 쉬웠습니다. 한 달 200만 원만 쓰자고 했는데 어느새 300만 원,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직 1억 8천만 원 넘게 남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현관 바닥에는 고지서와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산세가 오른다는 통지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아내 건강검진 재검사 안내문, 여행의 달콤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제주도 다녀온 뒤로 자꾸 어지러워요. 저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집의 가짜 평화가 끝나는 신호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습니다. 성민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고
손실을 메우려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했습니다. 당장 1억 5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회사에 압류가 들어오고 가정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빚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광명집도 있고 현금 2억 원 있으시잖아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에게 제 통장이 1억 원은 그냥 여유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돈은 남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면 우리는 병원비도, 관리비도, 생활비도 막막해집니다. 아내는 옆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사람은 살려야죠. 돈은 또 어떻게든 되겠지만.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돈이 어떻게 다시 되느냐고. 이제 우리는 일할 몸도 없고 다시 감자탕 소답해 설 힘도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겠다는 자식의 말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겨우 돌려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돈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1억 5천을 주면 남는 돈은 얼마지? 아내 검사비와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노후가 이렇게 비참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내는 혈압과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큰 수술은 피했지만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봤습니다. 광명 7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집 때문에 국가에서는 우리를 부자로 보고 자식은 우리를 돈 많은 부모로 보고 친구들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병원비가 무서워. 다음 날 더 끔찍한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의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성민이가 저한테 빌린 돈 5천만 원도 이번 주까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결국 필요한 돈은 1억 5천이 아니라 2억 원 전부였습니다. 마치 누가 계산한 것처럼 제 노후 자금 마지막 한 푼까지 가져가려는 운명 같았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는 아내가 있었고 밖에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떴을 때 제 심장 한쪽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 되었습니다. 평생 감자탕 소답해서 무릎이 닳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손가락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아들이 돈을 받고 나니 자기 살 길 찾기에 바빠졌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했지만 얼굴은 더 말라갔습니다. 병원비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원무과 앞에 섰습니다. 그때 딸 지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평소 순한 아이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빠, 정말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 돈을 오빠한테 다 줘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죽게 생겼다는데 어떡하냐? 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요?
나중에 병원비는 누가 내요? 오빠가 그 돈 갚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갚아요. 그건 오빠 돈이 아니라 엄마 아빠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고요. 딸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가족의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딸은 오빠를 미워했고, 아들은 연락을 피했고, 아내는 죄책감에 말라갔습니다. 저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광명에 7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빌려? 어떤 친구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제게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을 당장 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7억짜리 집에 살지만 약값으로 쓸 1만 원이 없어 쩔쩔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날은 손주 돌잔치였습니다. 성민이 전화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첫 손주인데 얼굴은 보셔야죠. 호텔에서 간단히 하니까 꼭 오세요.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옷장을 뒤졌습니다. 우리 손주 첫돌인데 할아버지가 돌반지 한도는 해야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물었습니다. 돌반지 한돈 얼마입니까? 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세로 세공비까지 98만 원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고 카드도 병원비 때문에 한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금은방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손주 돌반지 하나 못 해주는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돌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주계금으로 10만 원이라도 보내려 했지만 그 돈도 관리비 돈에서 빼야 했습니다. 성민은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손주 돌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노후자금 2억 원을 통째로 가져간 아들이 이제는 손주 돌잔치에 못 왔다고 저를 냉정한 할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거지가 된 거예요? 광명에 이 집을 두고도 손주 돌잔치도 못 가는 처지가 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못 마시고 자식 경조사에도 못 가고 병원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삶. 그건 살아있어도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차가운 거실에 앉아 등기 권리증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뭐라고?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굶듯이 살아야 하나? 아내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죠.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얻은 유일한 재산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자식에게 이 집까지 물려주려고 버티고 있는가? 그 질문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 손을 잡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전부터 주택연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라에 넘기는 것,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없애는 것, 마지막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버스비 몇천 원을 아끼며 상담센터로 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한다. 아내를 지키고 나를 지켜야 한다. 상담 창구에 앉아 물었습니다. 광명에 7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68인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원은 모니터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대략 매달 180만 원 안팎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에 주택연금 180만 원을 더하면 월 31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사시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에게 현금이 억 원을 주고도 우리는 돌잔치에 가지 못했고 병원비를 걱정했으며 가족은 갈라졌습니다.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살아 있어야 가족도 덜 불행해집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붙잡았던 집을 드디어 내 삶을 위해 쓰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병원비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는 거죠. 고기도 가끔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상담 창구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7억짜리 집을 갖고도 6만 원 커피값에 손이 떨리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집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버티는 돌덩이가 아니라 늙은 부부의 삶을 지켜주는 도구여야 했습니다. 주택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과 합쳐 매달 3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료 32만 원도 더 이상 숨막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비와 식비, 병원비를 내고도 조금은 남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때 택시비를 아끼려고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만 찾지 않아도 됐습니다. 친구를 만나 커피값 6만 원이 나와도 심장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 계산대 앞에서 제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친구는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사람 구실을 되찾았구나. 물론 아들 성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 집을 왜 연금으로 돌리셨어요?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에게 줄 현금은 이미 다 줬다. 이제 이 집은 내 상속뿐이 아니라 내 엄마와 내 목숨값이다. 다시는 내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지 마라. 성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선을 긋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딸 지연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와 상의 없이 큰 돈을 오빠에게 줬던 건 내 잘못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와 아빠의 생활을 먼저 지킬 거다. 지연은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성민과의 관계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돈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구조를 멈췄습니다. 아내 미숙의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비 걱정 때문에 통증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약도 제때 삽니다. 어느 날 아내와 집밥 식당에서 소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주택연금 들어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당신 얼굴도 좋아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광명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에게 매달 숨을 불어넣는 금고가 되었습니다. 같은 집인데 생각을 바꾸니 전혀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은퇴자에게 집값은 숫자일 뿐입니다. 7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 집이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커피값 6만 원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줄어들어도 매달 안정적인 돈이 들어오면 사람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부동산은 때로 독이 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관리비를 만들어내지만 밥값은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자식에게 전 재산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현금은 자식에게는 여윳돈처럼 보이지만 부모에게는 목숨값입니다. 그 돈을 쉽게 내주면 자식이 고마워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부모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쁘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선을 긋지 못해 2억 원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주택연금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다 부모가 병원비도 못 내고 굶듯이 살면 그게 무슨 좋은 유산입니까?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도 더 큰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배우자와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6만 원 커피값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친구가 대신 카드를 내밀던 순간의 수치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창밖을 보던 얼굴. 제 손끝이 떨리던 느낌. 그 모든 것이 저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때도 계속 자존심만 붙잡고 버텼다면 저는 아직도 7억짜리 아파트 거실에서 보일러를 끄고 약값 걱정을 하며 자식들에게 원망을 품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수치심은 아팠지만 때로는 사람을 깨우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예전처럼 감자탕 사장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며 친구들 밥값을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와 손잡고 병원에 갈 수 있고 마트에서 좋은 생선을 하나 고를 수 있고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후의 품격은 큰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배우자 앞에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값만 믿고 계십니까? 통장에 조금 남은 현금을 보며 안심하고 계십니까? 자식에게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꼭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빠져나가는 돈은 얼마인지, 오래 살수록 그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집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노후는 감정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숫자를 외면하면 감정도 결국 무너집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노후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의 구조, 의료비를 감당할 구조, 자식과 경제적으로 선을 긋는 구조, 내 집을 내 삶에 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7억짜리 집도 감옥이 될 수 있고 2억 원 현금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구조를 만들면 늦은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광명의 불빛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을 보며 내가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저 불빛이 아니라 이 식탁 위에 따뜻한 차, 아내의 약을 제때 살 수 있는 돈, 다음 달에도 들어올 연금, 그리고 자식의 요구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마음입니다. 그것이 제가 늦게 배운 진짜 노후의 답입니다.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노후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내 집, 내 연금, 내 병원비, 내 배우자의 삶. 이것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래야 자식에게도 진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집값보다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다 보여주거나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셋째,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일해 마련한 집은 자식에게 넘겨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니라 늙은 우리 몸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생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저는 이제 6만 원 커피값 앞에서 손을 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돈의 흐름을 되찾았고 삶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화려한 자산보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돈이 더 귀하다는 것. 자식에게 다 주는 것보다 부부가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는 것. 집을 움켜쥐는 것보다 집을 삶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3가지를 알게 된 덕분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도 집값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노후.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노후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첫 입금 문자가 온 날을 저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침 9시 12분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액수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다시 월급을 받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감자탕집을 닫고 난 뒤 저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기쁨을 잊고 살았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문자만 보다가 들어오는 문자를 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막혀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 씨, 들어왔어. 진짜 들어왔어. 제가 휴대폰을 들이밀자 아내는 돋보기를 쓰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 굶어도 되겠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7억짜리 집에 살면서 굶을 걱정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이제라도 그런 걱정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일부러 시장에 갔습니다. 큰 돈을 쓰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생선 가게 앞에서 갈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격을 보고 바로 돌아섰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자.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비싸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싸도 오늘은 먹을 수 있어. 매일 먹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갈치 2토막과 시금치 1단, 두부 1모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갈치를 굽는데 주방에 퍼지는 냄새가 이상하게도 감자탕집 시절의 냄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돈 걱정이 밥맛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게 사는 거였네요. 저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을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고 딸 마음의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리비는 여전히 나갔고 병원 진료는 계속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만 보였습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액수만 많다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는 예측 가능성이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은 가계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리비, 건강보험료, 통신비, 약값, 식비, 경조사비, 비상금,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하면 궁상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가장이 무슨 콩나물값까지 적느냐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가계부는 궁상이 아니라 안전벨트였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몰라 미리 매는 안전벨트 말입니다. 한 달 식비는 70만 원 안쪽으로 잡았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넉넉히 30만 원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경조사비도 월 20만 원을 모아두었습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부고나 청첩장이 오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제는 그 봉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나눠 놓으니 돈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불안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돈이 없는 걸 들키기 싫어 괜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밥값도 제가 내고 술자리에서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비싼 횟집을 예약하자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고정 수입으로 사는 사람이라 너무 비싼 데는 부담된다. 가볍게 국밥 먹고 커피 마시면 어떠냐.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제 피리가 왜 저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두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부담됐다. 너만 말 못한 게 아니었어. 그날 우리는 비싼 횟집 대신 동네 추어탕집에 갔습니다. 계산도 각자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모임이 더 편했습니다. 체면이라는 짐을 하나 내려놓으니 친구 얼굴도 더 잘 보였습니다. 그 6만 원 커피 사건의 친구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왜 손이 떨렸는지 알아? 돈이 아까워서만이 아니었어. 통장에 돈은 있었지만 매달 줄어드는 게 무서웠어. 내가 부자인 척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너무 불안했어.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비슷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늘 불안해. 너만 그런 줄 알았냐? 우리는 한참 웃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이상하게 자기 불안을 숨기고 삽니다. 젊을 때는 강한 척해야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배웠고, 늙어서도 그 버릇을 못 버립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솔직해지는 것이 자존심을 잃는 일이 아니라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들 성민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마 서운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급할 때 부모가 마지막 집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성민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저는 오래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성민아, 네가 힘들었던 건 안다. 하지만 네가 힘들다고 해서 네 엄마와 내 노후를 다 가져갈 권리는 없다. 네가 갚을 수 없는 돈은 애초에 빌리지 않는 것이 맞다. 성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망하길 바라는 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딸 지연과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지연은 오빠에게 돈을 준 일로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돈을 못 받아서 화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큰 결정을 하면서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살린다는 급한 마음에 딸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그 돈이 내 몫이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족으로서 알아야 할 일을 숨긴 게 잘못이었다.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말했습니다. 우리 주택연금 신청했다. 이제 너희에게 물려줄 집은 줄어들 수 있다. 대신 엄마 아빠가 병원비 때문에 너희에게 손 벌리는 일은 최대한 없게 하겠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상속보다 엄마 아빠가 덜 불안한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 미숙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뭔가를 못해주면 죄인이 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선을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주 생일이 오면 예전처럼 무리해서 금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을 한 권 사고 봉투에 적당한 용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선물은 못해도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늘 기도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충분했습니다. 손주는 금반지의 무게보다 할머니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선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진심을 더 잘 압니다. 문제는 어른들의 체면이었습니다. 주택연금 이후 저는 집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시세 앱을 자주 봤습니다. 오늘 얼마 올랐나? 주변 단지는 얼마인가? 내가 산 가격보다 얼마나 뛰었나? 숫자가 오르면 기분이 좋았고 내려가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덜 봅니다. 이 집이 7억이든 6억이든 8억이든 제게 중요한 것은 매달 우리 부부를 살려주는 흐름입니다. 물론 집값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집값 상승보다 주거 안정과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탈 것도 아닌 집값이 오른다고
저녁 반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보험료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뒤 저는 병원 가는 일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다가 큰 병이 되면 더 큰 돈이 듭니다. 노후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합니다. 약값과 검진비를 아끼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위험한 미루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의료비 예산을 따로 빼둡니다. 아내 심장 검사, 제 무릎 주사, 치과 진료까지 미리 계획합니다. 돈이 생겼다고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의 품격입니다. 가끔 저는 감자탕집 앞을 지나갑니다.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간판도 바뀌었고 내부도 새로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내 인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이 집도 있었고 이 연금도 가능했고 지금의 깨달음도 있었다. 실패만은 아니었다. 저는 뜨거운 솥앞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다만 노후에 그 집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늙지 않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아프게 깨닫고 늦게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늦었어도 바꾸면 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는 왜 그렇게 자식한테 다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부모는 참고 모으고 마지막에는 자식에게 남겨주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기 몫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식 때문에라도 부모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남겨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망치면서까지 남겨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착각입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을 권할 때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집값, 나이, 자녀 상황, 건강 상태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끄러워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실패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 집을 내 노후의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도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는 분이라면 반드시 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숫자를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모르고 두려움만 키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민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빚 정리도 시간이 걸리고 부부 사이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손주 사진을 보내옵니다. 저는 손주 사진을 보면 기쁘면서도 씁쓸합니다. 돈 때문에 놓친 돌잔치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손주에게 큰 금반지는 못 해줬지만 나중에 만나면 따뜻한 밥을 사주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사랑은 큰 돈보다 오래 곁에 있어주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혼자 베란다에 서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주택연금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는 집을 팔아 더 먼 곳으로 밀려났거나 자식과 더 크게 싸우거나 병원비 때문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도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노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제도와 금융제도를 공부하는 것을 늙은 사람의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돈 버는 공부를 해야 하지만 늙어서는 돈을 지키고 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생 번 돈도 마지막에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갑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내에게 너무 늦게 솔직해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불안하면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고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냈고 아내는 이유도 모른 채 제 눈치를 봤습니다. 부부는 돈 이야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통장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안은 결국 화로 변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달 같이 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고 여유가 있으면 어디에 쓸지 함께 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돈 이야기는 싸움의 씨앗이 아니라 제대로 하면 협력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배운 것은 체면의 가격입니다. 저는 평생 체면 때문에 돈을 썼습니다. 친구에게 밥을 사야 체면이 서고, 손주에게 금반지를 해야 체면이 서고, 자식에게 돈을 내줘야 부모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체면은 돈을 잡아먹고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내 통장이 비면 그때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봅니다. 못 가는 모임은 못 간다고 말하고 못 해주는 선물은 못 해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 말하고 나니 두 번째는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오히려 제가 혼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늦기 전에 멈추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웃고 통장에 억 단위 현금이 있다고 안심하다가 어느 날 커피값 앞에서 손이 떨리는 삶을 맞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식이 울며 매달린다고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배우자의 통증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택연금이나 복지상담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후는 자존심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집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한 달은 단순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예산을 나누고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끔 친구를 만납니다. 큰 여행은 자주 못 갑니다. 비싼 식당도 자주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알고 있어서 덜 불안한 것입니다. 행복은 어쩌면 큰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든 자리에서 조용히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아내가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와 호박, 감자를 넣은 평범한 찌개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밥이 잘 넘어가요. 예전에는 뭘 먹어도 목에 걸렸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돈 걱정이 심하면 좋은 음식도 모래처럼 씹힙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된장찌개도 잔치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노후의 부자는 어쩌면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대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밥을 편안하게 삼킬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묻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광명 7억 아파트와 현금 2억이 저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겠다는 결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부모가 되겠다는 결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6만 원 커피값 앞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을 다시 세운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 변화를 늦기 전에 만나셨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큰 집에 살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외면하면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식의 부탁 앞에서 흔들린다면 그것도 나쁜 부모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선을 정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택연금 상담을 받을까 말까 망설인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일했고 세금을 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 집과 제도를 이용해 우리 자신을 지켜도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완벽한 노후를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건강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자식 문제는 또 생길 수도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봅니다. 제도를 찾아봅니다. 아내와 상의합니다. 자식에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늦게 얻은 노후의 기술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텼지만 늙어서는 기술로 버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집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한 유산 전시장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숨 쉬고 밥 먹고 병원 가고 배우자 손잡고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생활 기반입니다. 그 기반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이 때로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연금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때로는 삶을 되찾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이제야 조금 편안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2억 원을 잃고 아내가 쓰러지고 손주 돌잔치에 못 가는 아픔을 겪은 뒤에야 깨닫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고 고정비를 적고 연금액을 확인하고 집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식과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십시오. 내 노후 자금은 내 생명줄이라고 말하십시오. 그 말이 차갑게 들려도 결국 모두를 살리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광명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거실입니다. 같은 벽지이고 같은 창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는 이곳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고 지금의 저는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같은 집이 감옥이 되기도 하고 금고가 되기도 합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그 집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 저는 이제 이 집을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오늘을 위해 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통장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부디 누군가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안을 위해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가끔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아내와 저는 광명사거리 시장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에 와도 제일 싼 것만 골랐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워질까봐가 아니라 계산대 앞에서 금액이 올라갈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몇 개만 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자, 당신 먹고 싶으면 사야지. 아내는 사과 4개를 골랐습니다. 겨우 사과 4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과 봉지가 우리 부부에게는 새 삶의 증명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후의 회복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을 죄책감 없이 담을 수 있는 마음, 그 정도의 평범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뒤로 저는 주변 노인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시장 채소가게 앞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해 보입니다. 번듯한 옷을 입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식들 이야기를 자랑처럼 합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세는 손끝, 약국에서 약값을 듣고 잠시 멈추는 눈빛, 자식 전화가 오면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구나. 노후의 가난은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7억짜리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들고 깨끗한 점퍼를 입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이니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실패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난 이웃이 주택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예전 같으면 말을 돌렸을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는데 지금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표정이 달라집니다. 정말 괜찮아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해요? 질문이 쏟아집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합니다. 자식들 눈치 보다가 병원비 못 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상담은 공짜니까 일단 받아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제가 감자탕을 팔 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뜨거운 국물로 사람 속을 풀어주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 부끄러운 경험으로 누군가의 노후 불안을 조금 풀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민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통장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정말 미쳤었습니다. 아버지 돈을 제 돈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미웠다. 그런데 나도 잘못했다.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흔들렸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탓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민은 아직 빚을 갚고 있고 저도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를 끊고 나서야 이상하게도 가족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아내는 요즘 아침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줍니다. 예전에는 베란다에 서 있으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저 콘크리트 집값이 우리를 살릴까 죽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화분에서 새잎이 나는 것을 보고 웃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겨울에도 새잎이 나오네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부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다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물기를 다시 찾아주니 늦게라도 새잎이 돋았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썩거나 말라버립니다.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사람을 살립니다. 제 광명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묶여 있을 때는 감옥이었고 흐르게 했을 때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집은 자식에게 남겨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 세대는 집 한 채를 남기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남기기 위해 부모가 병원비를 아끼고 냉방과 난방을 참으며 친구와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배우자에게 미안해하며 사는 것이 정말 좋은 부모입니까?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좋은 유산은 부모가 끝까지 자기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매달 연금 입금일이 되면 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미숙 씨, 이번 달 월급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장님, 그럼 오늘은 두부 말고 생선 사도 됩니까? 우리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탕집을 접고 현금 2억을 잃고 자식과 싸우고 병원 복도에서 떨고 주택연금 상담 창구 앞에서 울었던 시간이 모두 그 농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덜 불안하고 오늘 밥을 편히 먹고 내일 병원 갈 돈을 걱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